자, 둘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물권 객체를 보고 있었습니다. 자, 부동산과 동산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사례 접근 민법에 보시면은 정착물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정착물이라는 것은 이제 토지에 부착된 것들을 통칭해서 정착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시험에서 출제되는 건 총 3가지입니다. 토지가 있는데, 자, 토지가 갑소유입니다. 갑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다. 자, 그런데 갑이 소유하고 있는 이 토지에다가 을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신축하였다. 건물을 지었어요. 을이 건물 지었다. 물론 뭐 이제 갑과의 합의를 하고 건물을 짓는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 을 같은 경우는 무단 신축하셨던 거예요. 그냥 지어버리는 거죠, 건물을. 자, 뿐만 아니라 병이란 사람 여기다가 나무를 심은 거예요. 나무를 이렇게 심어요. 근데 항상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오는 분들은 허락받고 나무 심어요, 그냥 심어요? 그냥 심는 거예요. 무단식재 하시는, 얘도 무단이에요. 이런 분들이 나오죠, 시험에 나올 때는. 자,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여기다가 이제 농작물은 그림으로 표현 못 하겠어요. 자, 농작물들을 심은 거죠. 허락받고요, 무단으로요? 무단으로. 을이든 병이든 정이든 현재 무단으로 했다라는 건 다 똑같은데 여기서 과연 이것들의 소유권 취득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달라지는 겁니다. 일단 건물이라는 거는요, 건물이라는 거는 이 토지하고 건물하고는 별개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라는 거는 합쳐지지 않아요, 토지에. 이거를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농작물 같은 경우도 이것을 경작한 사람이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농작물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부합하지 않는다는 건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수목 같은 경우는,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토지에 그대로 부합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소유 관계가 달라지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병이 무단식재한 이 수목, 나무 같은 경우는 토지에 부합된다라고 하니까 이 수목이 누구 소유가 된다는 거? 갑게 된다는 거예요. 토지에 합쳐졌으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건물이나 농작물 이런 것들은 토지에 안 합쳐진다고 하니 비록 무단 신축했다고 해도 이 건물은 누구 거다? 을 거라는 거예요. 농작물 누구 거다? 정 거라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예. 따라서 갑이 이 농작물을 다 뽑아버렸어요. 농작물 다 뽑아가지고 다 갖다 버려버렸어요. 그럼 이때 갑은 손괴죄로 깜빵갈 수 있어요. 예? 재물 손괴죄로 깜빵갑니다. 왜냐면 저 농작물이 누구 거니까? 정 거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의 땅에 무단식재했는데. 사용료 달라고 해야 돼요. 토지 사용료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걸 결국에는 나중에 뭡니까? 예? 이제 경작할 때가 오겠죠. 뭐 예를 들어 뭐 벼농사 하셨으면 이제 수확하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되고 나면은 이제 다 이제 빼시라고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무단 신축한 건물 같은 경우도 을 소유이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건 무단 신축된 것이기 때문에 갑은 이 건물에 대해서 철거를 청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철거 청구를 할 수 있다. 자, 책에서 내용 좀 확인을 해보죠. 자, 일단 2번에서 토지의 정착물로서 구성물인 경우들 나와 있습니다. 갑소유 토지를 장기간 방치하고 있자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을이 권한 없이 무단으로 사과나무를 갖다 심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과나무를 무단으로 식재하셨네요. 자, 이때 사과나무하고 사과나무에 열린 사과는 누구 거냐? 첫째 줄, 사과나무는 토지의 구성물이다.
허락 없이 심었으니까 그 나무는 토지 소유가 된다. 토지 소유자의 것이 된다. 이걸 부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사과 나무가 을 거니까 갑 거니까? 갑 거니까. 토지 소유자 거니까. 사과 나무가 땅 주인 거니까 사과도 누구 거? 땅 주인 거라는 거죠. 갑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사과나무로부터 아직 수확 전에 미분리 과실은 토지 소유자 거다라는 것입니다. 확인하시고요. 자, 근데 밑에 내려와서 3번에 보시면은 토지, 정착물로서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물건인 것들. 그러니까 안 합쳐지는 것들인데요. 자, 동그라미 1번에서 말하는 건 농작물입니다. 쪽파가 나오고 있죠. 다른 사람 땅에다가 쪽파를 무단 경작했다고 해도 쪽파 토지에 안 합쳐진다는 거죠. 경작자 소유고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서 무허가 건물 신축했죠. 건물도 안 합쳐집니다. 건물주 거라는 거죠. 자, 근데 동그라미 3번이에요. 임야의 소나무 청구에 철조망 치고 편말 붙여서 명인 방법 실시했다라는 말이 나오죠. 자, 수목이라는 것은 무단식재를 했을 때는 원칙적으로는 토지에 뭐가 된다 그랬죠? 부합이 된다 그랬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부합이 돼버린다. 자, 근데 어떤 식의 방식을 갖추면 예외적으로 토지에 부합되지 않게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지금 책에서 말하는 것이 명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예외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임목법에 따라서 등기하는 방법입니다. 자, 명인 방법을 갖추거나 임목 등기를 통해 등기하게 되면은 토지에 안 합쳐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병이 여기다 울타리 치고, 여기다 울타리 딱 치고 여기다가 편말 박는 거예요. 편말 딱 박아 놓는 거예요. 편말 박아서 여기다 뭐라고 써 놓는 거예요? 내 거야. 이름 써 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명인 방법이라는 건 울타리 치고 편말 갖다 박는 거 말하는 겁니다. 울타리 치고 편말 박기. 그러면 토지에 합쳐져야 안 합쳐져요? 그럼 안 합쳐지는 거예요. 그럼 독립한 물건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수목은 예외적인 게 있어요. 자, 동그라미 3번에서 말하는 건 철조망 치고 편을 붙여서 명인 방법 실시했으니까 이 소나무가 토지에, 임야에 안 합쳐진다는 것입니다.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 페이지 가서요. 동그라미 2번에서 주물과 종물이라고 하는 거 나오죠. 자, 기억에서 종물 개념을 확인합니다. 주유소가 주물이라면은 주유기는 종물입니다. 자, 횟집이 주물이라고 한다면 수족관은 종물이에요. 이런 주종 관계를 말하는 건데요. 자, 이때 니은에 나오는 종물 효과를 확인합니다. 종물은 주물 처분에 따른다. 주물을 처분하면 종물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처분이 된다는 거예요. 주유소를 매각하면 뭐도 같이 매각이 된다. 주유기도 같이 매각이 된다는 거예요. 횟집을 갖다 팔아버리면 뭐도 같이 팔린다. 예, 수족관도 같이 팔린다는 겁니다. 종이 주님 따라간다. 주가 종을 따라간다. 종이 주를 따라간다 그랬죠. 이런 걸 뭐라 그랬어요? 이런 걸 부종성이라 그래요. 부종성. 주종관계를 말합니다. 주종관계. 종이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가 있고 종이 있을 때 종이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 그죠? 주님이 종 따라가는 게 아니라 종이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우리 교회 가면 이제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분을 주님이라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님. 뭐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자기를 종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교회에서. 나는 종된 자로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교회에서. 그죠? 교회 다니면 안 계세요? 네, 죄송합니다. 예. 안 계시나 보네요. 자, 내려갑니다. 자, 파란색 2번이요. 일물일권주의.
자, 하나의 물건에는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물건이 성립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뒤로 넘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물건의 종류로 가보죠. 종류. 자, 190페이지 옵니다. 자, 파란색 1번에 보시면 물권 법정주의다라고 돼 있죠. 물권 법정주의. 185조를 보면은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물권은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한다고요? 창설 못한다고요? 창설 못한다고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은 물권 법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물권 법정주의. 그러니까 물권이라고 하는 것을 법에서 딱 정해놨다는 거예요. 이런 걸 물권 법정주의라 그래요. 그러니까 물권이라는 걸 창설하고 싶으면은 법률을 통해서 물권을 창설하든지 아니면은 뭘 가지고 창설하든지 관습법 가지고 창설하든지. 다른 걸로는 창설이 돼, 안 돼? 안 돼요. 법률이나 관습법 가지고만 창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서 정해진 것만 물권이에요. 아무거나 물권이라고 할 수 없어요. 법에서 딱 정해놨어요. 왜냐면 물권이라는 건 대단히 강력한 권리라 그랬죠. 딱 정해놔야 돼요, 법에서.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당연히 우리가 현재 지금 보고 있는 민법. 자, 그리고 민법뿐만 아니라 특별법도 법률에 해당이 되겠죠? 특별법. 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관습법이라는 건요, 판례를 말하는 거예요, 판례. 그러니까 총 3파트예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물권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다른 특별법에서 인정하는 물권들이 또 있고, 그리고 판례에서 인정하는 물권들이 있고, 해서 총 11개입니다. 11개. 총 11개예요. 11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권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그 개수가 많겠지만 우리 시험과 관련해가지고는 11개 정리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권 11개의 종류를 파악하고 있으면은 물권 내가 파악한 11개 이외에 다른 권리가 나왔을 때는 그것이 채권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한 개씩 보죠. 자, 그러면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물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대표적인 물권은요, 소유권이에요. 소유권이 가장 대표적인 물권이에요. 가장 완벽해요, 소유권이. 그리고 제일 좋아요. 그죠? 예. 전세보단 내 집 사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소유권을 완전 물권이라 그러는 거예요. 완전하다, 소유권. 완전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 물건에 대한 사용을 하고 수익을 내고 처분을 하고 이런 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용 수익할 수도 있고 다른 데다가 처분해버릴 수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유권은 무슨 권리라고요? 완전 물권이라는 겁니다. 완전 물권. 자, 그러면 완전한 게 있으면 뭐도 있겠어요? 불완전한 것도 있는 거예요. 그걸 제한 물권이라 그래요. 그런 걸 제한적인 물권이라 그런다. 자, 제한 물권 속에서 다시 분류를 해봤을 때 사용 수익 처분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 수익을 위주로 하는 물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용익 물권들이라 그래요. 용익 물권. 용익. 자, 그럼 또 뭐를 위주로 하는 물권도 있겠어요? 처분을 위주로. 맞아요.
눈치가 빨라야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은 담보물권이라 그래요. 담보물권. 자, 그래서 제한물권 속에 용익물권과 담보물권들이 있는데 용익물권이 세 가지입니다. 여기서 토지를 사용하는 지상권, 통행을 하는 지역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전세권. 이 세 가지가 사용 수익을 위주로 하는 용익 물권들입니다. 자, 그리고 담보 물권에는요, 유치권, 동산 담보 물권인 질권, 마지막으로 저당권까지. 이렇게 각각 용익 물권 세 가지, 담보 물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다 묶어서 본권이라 그래요. 본권. 본권의 뜻은 점유를 정당화시킨다는 뜻입니다. 점유를 정당화시키는 권리다. 이게 본권의 뜻입니다. 그래서 본권이 아닌 것들을 다시 분류했을 때 이제 여기서 점유권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권들은 총 몇 가지다? 8가지인 거예요. 총 8가지. 그 첫 번째가 점유권이에요. 여기가 첫 번째입니다. 점유권. 그리고 소유권. 순서대로 나오는 거예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은 우리 시험범위 아니에요. 그죠? 너무 아쉽죠, 그죠? 질권은 시험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민법에서 총 8가지의 물권들을 규정해 놓고 있는데, 질권이 우리 시험 범위에서 빠짐으로 우리는 총 7개의 물권들을 분류, 정리해 나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현재 오늘 하고 있는 건 물권 총론인데, 우리 다음 시간서부터는 물권 강론하기로 했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책을 한번 넘겨보면서 내용을 좀 보죠. 203페이지 잠깐 와보세요. 203페이지 와보시면 점유권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여기가 물권 강론이 시작되는 거예요. 보이세요? 자, 그리고 뒤로 계속 가보시면은 209페이지 소유권. 계속 넘어가다 보면은 223페이지 지상권. 자, 그러면 계속 가다 보면 또 지역권이 나오겠죠. 229페이지 지역권. 232페이지 전세권. 238페이지 유치권. 질권은 시험 범위에서 제외. 244페이지 저당권. 이렇게까지로 가면 물권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개별적 물권들을 강론 파트에서 다 살펴보는 것이에요. 목차가 좀 잡히세요? 예. 점유권에서 한 문제. 소유권에서 두세 문제. 각각 한 문제. 유치권 2문제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저당권은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올 때 4문제까지 나옵니다. 저당권. 네,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러니까 소유권 파트하고 저당권 파트에서 출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어차피 다 해야 되죠. 그렇죠? 어차피 다 해야 돼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게 공부의 본질이에요. 어차피 다 해야 되죠. 어차피. 네. 네, 그렇죠. 예.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민법에서 분류하고 있는 물권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특별법상 인정되는 물권들도 있다. 자, 특별법 아직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법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름만 들어두세요. 이름만. 이런 게 있구나. 가등기 담보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물권이에요. 가등기 담보권. 자, 그리고 양도 담보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양도 담보권. 얘도 물권이에요. 이
두 가지를 가담법에서 나중에 이제 공부하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습법상 인정되는 거.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물권은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우리 시험과 관련해 가지고는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거 하고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이렇게 해서 민법에서 7개, 특별법, 관습법에서 2개씩 해가지고 총 몇 개? 11개라는 거예요. 얘네들만 물권이에요. 얘네들 빼고 나머지는 물권이다, 물권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권들은 얘네들밖에 없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물권들 많다고요. 근데 우리 시험 범위에 있는 것들을 뽑아봤을 때는 요렇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시험에서 뭐 공원 이용권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물권이다, 물권 아니다. 에? 물권이다, 아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건 물권 아니죠? 여기 없잖아요. 뭐 사도, 통행권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물권입니다, 물권 아닙니다. 아닙니다. 상린권이 나왔습니다. 상린권. 물권이다, 물권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물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물권 아니다. 얘네들만 물권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물권의 분류라고 돼 있고요. 여기서 이제 민법전에 규정된 물권 8가지 물권들을 현재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밑에 양괄호 2번이요. 관습법상 물권,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확인합니다. 지금은 뭔지 모르겠지만 해당 파트 들어가서 한 개씩 살펴보게 될 거예요. 특별법은 없으니까 좀 추가해 두시고요. 이 2가지. 가등기담보권, 양도담보권. 특별법 파트 가서 만나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물권의 종류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물권의 효력으로 들어가죠. 효력으로. 전 시간에 제가 너무 좀 다른 말을 많이 해가지고 근데 좀 놀랬어요. 에? 제가 소송 얘기하니까 갑자기 집중이 확 되는 게 느껴졌어요. 여러분들 집중이 고도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역시 남이 뭔가 이렇게 막 고군분투하고 막 힘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재밌죠, 그죠? 에? 재밌잖아요. 보고 있으면 즐겁잖아요. 예. 사실 좀 많이 힘들었어요. 예. 제가 등기소도 많이 다녔는데 등기소에서 등기를 할 때 항상 그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가서 해야 되거든요. 그거 아시죠? 관할 법원. 예를 들어 이 부동산 소재지가 뭐 양주다. 양주 가야 돼요, 그러면. 양주 등기소 가셔야 된다고요. 근데 이제 벌려진 일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다 법무사를 만약에 통해서 일을 진행을 한다. 그러면은 건당 최소 35만 원이에요. 많이 받는 분들은 뭐 50, 70 이런 분도 있다고요. 건당.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제가 서류 따발 들고 다니면서 차 끌고 막 다녔어요. 등기소를. 제가 막 등기를 막 하고 다녔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너무 회의감 들더라고요. 이게 뭔 짓인지. 그러니까 강의 끝나고 다음날 바로 이제 가는 거예요. 막 이렇게. 온 전국을 싸돌아다녔다고 제가 그렇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제 법원을 제 집 드나들듯이 막 드나들잖아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제 법원 가면. 네? 집에 있으면 너무 막 이렇게 막 이렇잖아요. 근데 법원 가면은 마음이 편안해져요. 진짜로. 그래서 어제 법원에서 소장 또 한 개 접수하고 왔거든요. 마음이 너무 편안했어요. 거기 그 민원인들 이렇게 그 책상처럼 돼가지고 이렇게 뭐 작성한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소장 작성하고 한단 말이에요. 거기 앉아가지고 차분하게 소장 작성을 다 하고. 딱 접수 이렇게 딱 하고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런 것들을 수업 때 조금씩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수업에 좀 접목을 시켜서 좀 여러분들께 더 도움이 되는 측면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스토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파트 하다가 그와 관련된 것들이 나오면 제가 조금씩 말씀드릴게요. 수업에 또 지장이 있으면 안 되니까요. 예. 네.
또 그런 것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만. 그것만 하면 안 되냐? 이렇게 하면 안 돼, 안 돼. 네? 아니, 합격을 하셔야죠, 합격을. 자, 보겠습니다. 자, 물권의 효력으로 갑니다. 효력. 자, 물권의 효력에서는요. 물권의 효력. 자, 여기에는 일단 우선적 효력이라는 게 있고요. 우선적 효력. 자, 그리고 매년마다 제가 시험에 출제된다고 말씀드렸었던 물권적 청구권이 여기서 나옵니다. 물권적 청구권. 별 2개짜리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책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해서 우선적 효력부터 내용을 살펴볼게요. 우선적 효력. 자, 우선적 효력이라는 건 권리들이 경합됐을 때, 부딪혔을 때 과연 뭐가 더 우선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일단 우선한다는 게 뭔 말이냐? 물권하고 채권하고 충돌했을 때 물권이 우선한다는 거예요. 이게 물권의 우선적 효력이라는 거예요. 채권보다 물권이 더 강력해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아니 세입자가 잘 살고 있었는데 선생님 저 임차인인데요. 저 임차권 가지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임차권은요 물권입니다 채권입니다. 채권입니다. 임차권은요. 자,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만약에 집주인이 바뀌면 갑이 이 집을 딴 사람한테 매각을 해버려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시키고 병이 소유자가 되면 야 소유권은 물권이야. 이때 병이 을한테 나가라고 했을 때 을이 대항력 갖추지 못하는 이상은 나가셔야 된다 그랬죠. 자, 현재 목적물에 대해서 물권과 채권이 충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우선한다? 물권이 우선이라고요. 그러니까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쫓겨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쫓겨나려면은 뭘 갖추라 그랬어요? 대항력 갖춰라. 대항력을 갖춰야겠다. 임차권을 등기하든지 아니면은 인도받고 주민등록하든지 그런 방식으로 대항할 수는 있죠. 근데 일단 이거 무시하고 대항력 무시하고 원칙적 맥락에서는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 두 번째. 야 그럼 물권끼리 충돌하면 어떻게 되냐? 물권끼리 충돌을 하면 야 그러면 채권끼리 충돌하면 어떻게 되지?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자, 물권끼리 충돌하는 경우 뭐 이를테면 이런 걸 현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은행을 가서 을은행 가가지고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럼 갑이 은행 가서 대출 받으면 은행에서는 그냥 돈 안 빌려주죠. 대부분 뭐를 요구해요? 담보 가지고 오라 그래요. 그럼 갑이 전 집이 있습니다. 네? 주택 저기 담보로 해서 대출 받을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은행에서 갑한테 돈을 빌려주고 예를 들어서 뭐 1억을 빌려줬어요. 1억을 빌려주고 저 집에다가 저당권 설정을 받죠. 그래서 저당권자로 등기를 하는 거예요. 담보를 받은 거죠. 자, 그때 당시 이 집의 시가를 조사를 해봤더니 요게 뭐 2억짜리다. 2억짜리다. 뭐 이런 식이면 이제 은행에서 대충 판단을 해서 뭐 1억 정도 빌려줘도 괜찮겠다. 빌려준 거예요. 근데 이후에 갑이 다른 은행에 가가지고 돈을 또 대출받을 수도 있겠죠. 이때 요 은행 같은 경우는 갑한테 여기서 1억 빌려주기는 좀 힘든데 자 그럼 쌤 제가 5천만 원 빌려드릴게요. 뭐 이럴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2순위에 또 다른 또 저당권이 설정이 되는 것이에요. 요렇게.
자, 이후에 갑이 변제를 못할 수가 있어요. 일단 은행에 매달마다 이자를 납입을 해야 되겠죠. 이자 납입을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이제 원금을 갚으셔야 되는데 갑이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 변제를 못 한다고 이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은행에서 독촉을 하겠죠. 고객님, 이자 안 들어왔습니다. 독촉하겠죠. 그래도 계속해서 변제를 못하면 결국 은행에서 이 갑의 집을 뭐 해버리죠? 경매 신청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집을 누군가 경락받으면 받게 되면 이 사람이 경락대금 내고 집을 경락받는 거죠? 그럼 이제 경락대금에서 이제 이 은행에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분이 경매왕이에요. 네? 이분이 경매왕이라고요. 경매왕. 경매왕들은 비싸게 낙찰받아요? 싸게 낙찰받아요? 싸게 낙찰받아요. 이분들 선수예요, 선수. 눈치가 빠르죠. 그리고 마침 집값도 떨어지고 있었어요. 자, 집값도 떨어져 있던 상황에서 이분이 경락을 1억에 받아버린 거예요. 그럼 경락을 1억에 받아버리면 경락 대금이 1억밖에 안 나오는 거죠. 어떻게 받아야 돼요? 경락 대금에 대해서 물건과 물건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물건끼리 충돌했을 때는 먼저 성립한 물건이 우선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뭐가 먼저 성립했는지를 따질 때는 등기가 먼저 됐냐 안 됐냐 그거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등기가 먼저 됐냐 안 됐냐. 자, 그럼 여기서 을의 저당권과 병의 저당권 중에서 뭐가 더 빨랐죠? 얘가 빨랐다고요. 그러니까 경락대금 1억에서 을이 얼마 받는다? 1억 다 받고 을은 끝내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죠? 망. 얘는 망이라는 거예요. 한 푼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끝나버려요, 이렇게. 그죠? 예. 그래서 은행에서 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에? 또 추적하는 거예요. 갑을 추적하겠죠, 또 은행에서. 그럼 갑은 어떻게 해요? 도망 다니는 거예요. 뭐 위장전입 해놓고 도망 다닌다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이를테면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에? 돈 받아야 되는데 이제 도망가 버리는 거죠. 못 찾아요. 예. 그리고 찾는다고 해도 문제가 있어요. 찾는다고 해도. 에? 찾아도 문제가 있어요. 그럼 찾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래서 나 돈 없는데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에? 뭐 당신의 배를 갈라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이 없다는 거죠. 답이 없다. 더 답이 없는 거군요. 자, 그러면 자, 갑이 돈 빌리는데 자, A한테 돈 빌립니다. A한테. 근데 A가 같은 대학교 나온 동창이에요. 엄청 친했어요. 맨날 술 사줬어요. 그리고 그럼 갑이 시간 지나서 A한테 돈 빌리겠다는 거죠. 야, 친구야. 야, 1억만 빌려줘. 1억만. 부탁할게, 제발. 그래서 얘가 1억을 빌려준 거예요. 근데 동창이 빌려주는 거니까 담보를 요구해요? 그냥 빌려줘요? 그냥 빌려줍니다. 그죠? 그냥 빌려주죠. 그러면 이 은행 같은 경우는 담보를 받아서 저당권 등기까지 마쳤지만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냥 돈만 갖다 빌려준 거죠. 채권만 있는 거예요. 돈 받을 권리. 아직 물권자는 되지 못한 거죠. 자, 갑이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계속 돈 빌리는 거예요. 뭐 고등학교 동창한테. 야, 친구야, 잘 지냈어? 그래. 친구야, 돈 좀 빌려주라. 그래. 해가지고 또 돈 빌리시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 뭐 또 1억을 또 빌리는 거죠. 1억. 그죠? 또 담보 요구 안 하죠, 그죠? 채권자. 네. 근데 1억씩 빌리는 건 아무래도 좀 이제 현실성이 떨어지니까 좀 더 과감하게. 자, A한테는 5억을 빌렸다. 5억을. 현실적으로. 더 비현실적인가요? 자, 그리고 B한테는 3억. 이렇게. 자, 그래도 안 좋아지니까 갑이 계속 돈 빌리는 거예요. 유치원 동창한테. 유치원 동창한테 연락을 하는 거죠. 돈 좀 빌려주라. 야, 2억만 빌려줘.
역시 담보 제공을 받지 않으니까 얘도 그냥 채권자인 거예요. 갑이 돈을 못 갚습니다. 갑이 변제 능력이 없어요, 지금. 그러면 결국 갑이 가지고 있었던 유일 재산이었던 이 집, 그거 뭐가 되는 거죠? 경매되는 거예요. 그럼 경매를 또 해가지고 낙찰이 되는 거예요. 경락 받아버리는 거죠. 근데 역시 경매 왕이 낙찰 받으셨어요. 1억에. 이러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돈 받을 사람 줄 서 있는데 1억에 낙찰됐다고요. 그럼 이거는 경락대금에 대해서 지금 채권들끼리 충돌하고 있는 거죠. 이럴 땐 어떻게 되냐면요. 평등주의예요. 채권끼리는 우열을 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먼저 돈 빌려줬는지를 공시하지 않거든요. 저당권은 등기해요, 등기 안 해요? 등기해요. 누구나가 등기부를 열람해 볼 수 있고 을이 빨랐는지 병이 빨랐는지 알 수 있어요. 그죠? 등기 안 합니다, 채권들은. 우열을 가리지 않는다. 그럼 지금 1억인데 A가 얼마 받는다는 거예요? 얘가 5천 받는다는 거예요, 5천. 뭔지 아시겠어요? 얘는요? 3천. 2천. 그러면서 나머지 못 받은 건 어떻게 되는 거죠? 망하는 거예요. 그럼 또 갑을 또 추적하겠죠, 그죠? 또 추적하는 거예요. 갑은 또 도망 다니겠죠. 예. 그러니까 돈을 빌려줄 때 이 담보 없이 돈을 빌려준다는 건 사실상 이 채권 회수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없다. 우리가 돈을 서서 빌려주고 뭐 앉아서 받는다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서서 빌려주고 무릎 꿇어도 못 받아요. 네, 무릎 꿇어도 못 받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저당권이 있는 상황이면은 채무자를 압박해도 돼요. 네? 고객님 이번 달까지 이제 안 주시면은 지금 제가 법원 앞이거든요. 바로 경매 신청할게요.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담보가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채무자가 말 들어요, 말 안 들어요? 말 듣죠. 경매 들어오는데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는요. 절대 압박할 수 없어요, 이때는. 이때 어떻게 되냐면 통화할 때도 이렇게 두 손으로 공손하게 통화해야 돼, 채권자가. 저기 잘 지내세요? 요즘 뭐 사업은 잘 되시고요? 예. 어디세요, 지금? 그러시구나. 예. 그럼 혹시 이번 달 좀 이자 좀 보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아주 공손하게 나가셔야 된다고요. 만약에 이 채무자들이 수틀리면 그냥 바로 잠적을 해버리기 때문에 채권 회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재산이 없는 분들은. 네. 그러니까 아주 공손하게 가야 된다고, 공손하게. 양 두 손 모아서. 이분들은 어떻게 통화, 이분들은? 한 손으로. 이분들은 한 손으로 통화한다고요. 지금 너 이자 안 주면 너 지금 법원 앞이거든? 나 바로 경매 신청할게. 이렇게 해버린다고요. 근데 채권만 가지고 있으면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 자, 그래서 우선적 효력 개념부터 확인합니다. 물권이 채권보다 우선한다. 자, 밑에 보시면요. 제한 물권 상호 간의 효력이다라고 돼 있죠. 자, 이것들은 물권끼리의 충돌을 말하는 것인데, 자, 동그라미 1번을 확인합니다. 건물의 저당권 먼저 성립한 뒤 후에 후순위 전세권 성립했다. 그러고 나서 경매가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럼 지금 저당권이 빨랐어요? 전세권이 빨랐어요? 저당권이 빨랐어요. 그럼 경매가 됐을 때 저당권자가 먼저 돈 받는다? 전세권자가 먼저 돈 받는다? 예, 저당권자가 먼저 받으시는 거예요. 남는 거 있으면 전세권자가 받으시는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동그라미 2번에 나오듯이 전세권이 먼저 성립하고 나서 저당권 성립이 됐다. 이런 경우는 누가 먼저 돈을 받아갈 수 있다? 전세권자가 먼저 받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전세권이 우선한다는 거죠. 자, 이까지 우선적 효력을 확인하고요.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물권적 청구권 보겠습니다. 자, 물권적 청구권이 바로 이 물권을 가장 물권답게 만들고, 이게 빠지면 물권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고
시험에 매년마다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땅이 있었어요. 땅이 있었던 거죠. 땅이. 이 땅을 6억에 샀던 거예요. 6억에. 미쳤습니다. 6억에 땅을 샀어요. 그때 미쳤죠. 이게 땅이 경북 끝에 도청 뭐 새로 짓는다고 막 떠들썩 난리 쳐가지고 여기 부지를 좀 샀던 거예요. 인근의 부지를. 6억에 샀던 거죠. 그때 당시 이제 샀어요. 이제 이거를 샀어요. 야, 2억 내 돈 2억 하고 저 나머지는 대출 받자. 4억을 대출 받아가지고 사는 거야. 이렇게 산 거예요. 이렇게. 뭔 상인지 아시겠어요? 원래 부동산 투자할 때 다 대출 받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하죠. 투자하시는 분들. 전 잘 몰라요 그런 거.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산 거죠. 이렇게. 그죠? 산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가지고 나중에 이제 여기 땅값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이거를 적절한 가격에 매도를 해가지고 팔아가지고 시세 차익을 이제 노리겠다. 그런 이제 의미에서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렇죠, 그렇죠. 이 투자예요, 투기예요? 예? 투자입니까? 투자. 그럼 같은 날 사서 같은 날 바로 팔았어요. 그럼 투자예요, 투기예요? 그럼 또 투기예요? 뭐가 달라요, 투자하고 투기하고? 모르겠어요. 예? 그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부르기 나름이에요. 투자입니다, 투자. 제가 봤을 때는 투자. 투자. 근데 안 팔리는 거예요. 땅이 안 팔리는 거예요. 지금 5년 됐어요, 지금. 5년 넘었어요, 지금. 5년이 넘어가요, 지금. 그럼 5년이 넘어가는 기간에 이 4억 대출받은 거에 대해서 매 달마다 은행에 뭐만 꼬박꼬박 갖다 내고 있다? 이자만 꼬박꼬박 갖다 내고 있다고요. 네, 망하셨네요, 그죠? 망하셨네요. 완전 난감한 거죠. 매달 이자만 내고 땅은 안 팔리고 미치겠다. 그래서 이제 가봤어요. 그럼 가봤어요. 땅에 가봤다고요. 그러니까 이 주변을 이렇게 보니까 땅 주변을 보니까 완전히 허벌판이에요. 그냥 개발되려면 한 10년 더 지나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가보니까 망하셨네요. 근데 갔더니 여기에 이렇게 컨테이너가 있는 거예요. 땅에 이렇게 컨테이너 이렇게 있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컨테이너 차 이렇게 주차해놓고 여기다 차 이렇게 딱 주차해놓고 여기 누가 이렇게 누가 자고 있는 거예요. 여기 누가. 그럼 가가지고 이 사람 누구세요? 왜 남의 땅에서 이렇게 컨테이너 짓고 주무십니까? 이렇게 물어봤겠죠. 이렇게. 예. 근데 을이 뭐 이상한 말을 막 횡설수설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좀 땅 좀 쓰면 안 되겠냐고. 그럼 이때 갑 같은 경우는 토지 소유자로서 을이 이 땅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까? 나가라고 해야 됩니까? 나가라고 해야죠. 아니 그 토지 내 거라고요, 선생님. 반환하세요.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반환 청구를. 자, 그리고 컨테이너, 남의 땅에 제멋대로 컨테이너 지으시면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선생님. 이런 방해 상태를 다 없애세요. 제거 청구. 자, 아니면은 실질적 방해가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그럴 염려가 있다, 짓는 중이었다라고 한다면은 뭐 예방 청구 이런 것들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의 반환 청구, 제거 청구, 예방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거를 다 묶어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의 물권이 침해받거나 방해받는 상태가 있었을 때 그 침해, 방해받는 상태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행사하는 권리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제 아시는 분 사례거든요, 이게. 제 아시는 분 사례. 그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누가 술 퍼마시고 자고 있다고 컨테이너에서 물어보더라고,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행사하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안 되죠. 제가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술 사주시라고. 을한테 술을 빨리 사주셔야 된다고. 술을 사주시고 어떻게든 임대차 계약서를 써가지고 임차인으로서 이 토지를 쓰게끔 만드셔야 된다. 그래야 월세라도 받으실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월세 받으시면은 이자를 좀 충당시킬 수 있지 않겠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공개할 수 없어요. 그럼 공개할 수 없습니다. 자, 개념 확인합니다. 개념. 자, 물권적 청구권이요. 물권자가 물권을 방해당하거나 방해당할 염려가 있을 때 반환 청구, 제거 청구, 예방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겁니다. 세 가지 종류. 자, 첫 번째 반환 청구, 두 번째 방해 제거 청구, 세 번째 방해 예방 청구. 이 세 가지가 물권적 청구권 종류라는 겁니다. 종류. 자, 그리고 밑에 쪽에 보시면 이제 표가 나와 있는데 이 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강론 파트를 봐야 이해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보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넘기세요. 자, 조문 함께 읽어보고 가죠. 213조.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지금 213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물권적 반환 청구입니다. 반환 청구. 현재 반환 청구를 누가 행사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소유자라고 돼 있습니다. 조금 더 포괄적으로 말하면은 물권자입니다. 물권자. 그러니까 이 물권자가 바로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라는 거죠. 자, 물권자가 반환 청구를 누구에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점유자에게. 자, 점유자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방해하고 있는 그 사람한테. 방해자. 이게 상대방이라고, 상대방. 자,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시는 분은 물권자고, 물권적 청구권을 받으시는 분은 현재 방해하고 있는 점유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조문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14조를 확인합니다. 소유자는 소유권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214조에서는 제거 청구와 예방 청구를 함께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밑에 204조는 점유권 파트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사례 접근 민법 있죠? 요거는 기본 이론 과정에서 좀 더 상세하게 다루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은 어려우니까 보지 마시고요. 자, 밑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에 반환 청구, 제거 청구, 예방 청구 개념 확인을 합니다. 종류 세 가지. 자, 오른쪽 가서 특성을 보죠. 특성.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 물권하고 물권적 청구권이 이 두 가지가 운명을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운명을 함께 한다. 물권이 주에 해당돼요. 물권이 주. 물권적 청구권이 종에 해당되는 거예요. 결국 이것도 또 지금 주종관계라는 거죠? 이거 무슨 성이라 그랬어요? 이런 걸 부종성이라 그랬다. 부종성. 주종관계로 함께 가는 거예요. 주종관계로 함께 간다. 뭔 말이냐? 만약에 물권이 이전하면 물권적 청구권도 어떻게 된다? 이전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물권적 물권이 소멸했습니다. 물권이 소멸해버리면 물권적 청구권도 어떻게 된다? 소멸하는 거예요. 이런 걸 무슨 성이라고? 부종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종성. 주종관계입니다. 지금 저 컨테이너 짓고 주무시고 계시는 을에게, 컨테이너 짓고 주무시는 을에게 갑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갑이 현재 물권자이기 때문에. 자, 행사를 할 수가 있는데, 자, 갑이 드디어 결국 이 땅이 팔릴 수가 있겠죠. 생각만 해도 행복하네, 그죠? 드디어 팔렸어요. 드디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드디어 이 땅이 10억에 팔렸어요. 병이란 사람이 10억에 이 땅을 매수하신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10억에 매수하면 이제 병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서 병이 소유자가 되겠네요. 즉, 갑이 가지고 있던 물권이 병한테 이전되면서 물권만 이전되는 게 아니라 뭐도 이전된다? 청구권도 이전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갑은 더 이상 물권적 청구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행사 못해요, 이제. 이제는 을 상대로 해서 물권적 청구권을 갑이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누가 행사를 해야 된다? 병이 행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물권이 이전되면서 뭐도 같이 이전됐으니까요. 물권적 청구권도 같이 이전됐으니까요. 그러니까 갑은 더 이상 행사 못한다는 겁니다. 병이 행사한다.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 행사는 과거의 물권자가 행사하는 것이다. 현재의 물권자가 행사하는 것이다. 현재라는 거예요. 현재.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를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은 그냥 물권자가 아니라 현재 물권자예요. 그리고 현재 물권자가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란 뜻은 누구는 안 된다는 거. 과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종전의 물권자? 안 돼, 안 돼. 종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야, 종전의 물권자는 아니야. 아니,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을 병이 행사하는 건데, 아니, 가봤더니 을은 없고, 가봤더니 을은 없고, 또 다른 애가 자고 있더라고, 다른 애가. 을이 정한테 팔고 빠졌어요. 을이 정한테 컨테이너 팔고 빠졌다고요. 아니, 그러면 병 같은 경우는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때 빠져버린 을을 찾아야 됩니까? 현재 정한테 행사해야 됩니까? 정한테. 과거에 점유했었던 을 찾아가서 행사하는 게 아니라 현재 방해하고 있는, 현재 점유를 하고 있는 정한테 행사를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에 해당되는 그 점유자 같은 경우도 과거의 점유자가 아니라 무슨 점유자? 현재 점유자라는 거예요. 현재 점유자. 그리고 현재 점유자라는 것 자체가 과거에 점유했던 사람? 아예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 아니야. 지금 방해하고 있는 그 사람. 현재 점유하고 있는 그 사람한테 행사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서 주체와 상대방 나와 있죠. 여기서 기억에서 현재 소유자가 현재 방해자한테 행사한다. 이 문장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보면서 과거는 안 되구나라는 걸 아셔야 돼요. 과거는 안 되는 것이로구나. 니은봅니다. 갑의 차량을 을이 절도해서 병한테 팔고 인도했습니다. 그럼 누가 제일 나쁜 놈이에요? 을이 제일 나쁜 놈이죠. 을은 도둑놈이잖아요. 그죠? 곽한구씨죠, 곽한구씨. 죄송합니다. 모르시네요. 예, 자, 을이 절도했어요. 자, 그래서 병한테 팔고 인도했어요. 자, 근데 훔친 건 을이지만 갑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현재 내 차를 점유하고 있는 건 을입니다, 병입니다? 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갑은 최초 방해자, 과거의 방해자 을이 아니고 현재 점유자인 병한테 행사해야 된다는 거죠. 차 돌려달라고. 자, 여기까지 해서 물권적 청구권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밑에 나오는 물권의 변동서부터는 좀 쉬었다가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